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 한양 남쪽에 자리한 작은 마을. 봄꽃이 화려하게 만발한 어느 날 마을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아름답고 덕이 있기로 소문난 윤씨 부인의 남편 김대감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대감님, 어찌 저와 아이를 두고 그리 빨리 가셨습니까? 윤씨 부인의 울음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들렸다. 16 꽃다운 나이에 김대감에게 시집와 아들 김준호를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윤씨 부인에게 이 비보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그날따라 하늘에서도 큰 비가 내려 하늘도 함께 슬퍼하는 듯했다. 김씨 가문의 어른들은 윤씨 부인을 불러 말했다. 며느리, 잘 듣거라. 10해를 수절하며 아들을 잘 키워내면 남편의 재산을 물려주마. 가문의 체면을 지키고 우리 손자가 훌륭하게 자라길 바란다. 윤씨 부인은 고개를 숙이며 시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 12살 아들 김준호를 데리고 남편의 묘소 근처 조용한 한옥으로 거처를 옮겼다. 날이 갈수록 과부의 삶은 고단했다. 낮에는 아들의 공부를 돌보고 밤이면 홀로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나이 30을 갓 넘긴 윤씨 부인은 여인으로서의 욕망을 꾹꾹 눌러 담았다. 하지만 설이 내린 꽃이 봄바람에 다시 피어나듯 그녀의 마음속 열망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다. 남편의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윤씨 부인은 누구보다 예를 갖추어 상주 노릇을 했다. 하지만 제삿날이 다가오자 그녀의 마음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과부의 삶에 지친 그녀는 남편의 넋을 기리는 법회를 열기 위해 마을 뒷산에 있는 용화사를 찾기로 했다. 준호야, 내가 먼저 아버님 산소에 다녀오렴. 어미는 절에 들러 법회 준비를 하고 가마. 네, 어머님. 제가 아버님 묘소를 깨끗이 정리해 놓겠습니다. 준호는 효성이 지극한 아이였다. 12살의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부재를 받아들이고 어머니를 도우며 어른스럽게 행동했다. 준호는 묘소로 향했고 윤씨 부인은 용화사를 찾았다. 용화사는 깊은 산속에 자리한 고찰이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을 지나 산길을 오르면 나타나는 붉은 단청의 문은 마치 속세와 불가의 경계를 나누는 듯했다. 이 절에는 이도사라 불리는 승려가 있었다. 세속의 이름은 이석훈으로 30 중반의 나이에 뛰어난 불경 지식과 의술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여러 사찰을 전전했다. 머리는 깎았으나 마음은 여전히 속세에 매여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도사는 법당에서 경을 읽고 있었다. 목탁 소리가 적막한 산사에 울려 퍼질 때 문득 문 밖에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눈을 들어 밖을 내다보니 한복 차림의 우아한 여인이 절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윤씨 부인은 산사의 적막 속에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반백의 스님들 사이에서 그녀의 존재는 더욱 돋보였다. 이도사는 그녀의 모습에 넋을 잃었다. 비록 상복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아름다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스님, 망인을 위한 천도제를 올리고 싶습니다.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맑고 단아했다. 이도사는 그녀의 목소리에도 매료되었다. 불자님의 성함이 윤이라고 합니다. 남편 김대감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나 윤씨 부인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이도사는 그 모습에 더욱 마음이 동했다. 명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망인을 위한 의식이라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댁으로 찾아가 7일 동안 경을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도사의 제안에 윤씨 부인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도사는 두 제자 원홍과 원석을 데리고 윤씨 부인의 집으로 향하기로 약속했다. 제자 원홍이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보통은 절에서 불공을 드리거늘 어찌 직접 방문하시려 하십니까? 이도사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망인의 영혼을 위한 특별한 의식이니라.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윤씨 부인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도사는 제자들과 함께 윤씨 부인의 집 사랑채에 도착했다. 법회를 위한 준비물들을 가져온 제자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윤씨 부인은 정성껏 공양을 준비했다. 부인, 망인을 위한 천도제는 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인도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면 더욱 큰 공덕이 쌓이겠죠. 이도사의 말에 윤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경을 읽기 시작했다.
이도사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다. 윤씨 부인은 그 목소리에 이끌려 남편의 넋을 기리는 마음보다 이도사의 모습에 집중하게 되었다. 낮에는 의식을 진행하고 밤이 되자 이도사는 제자들을 절로 돌려보냈다. 원홍아, 원서가, 너희들은 절로 돌아가거라. 내일 새벽 기도를 일찍 시작해야 하니 나는 여기서 묵겠다. 제자들이 떠나고 윤씨 부인은 이도사에게 방을 내주었다. 그날 밤 윤씨 부인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방문이 열리며 이도사가 들어오는 꿈이었다. 그의 손길이 닿자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여인의 감정이 꽃처럼 피어났다. 놀라 깨어보니 땀에 젖은 이불 뿐 이도사는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다니 망인도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윤씨 부인은 자책했지만 마음속 갈망은 이미 시작되었다. 저녁 기도를 마친 후 이도사는 윤씨 부인에게 다가갔다. 부인,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망인의 홀령과 만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윤씨 부인의 눈이 반짝였다. 경전에 적힌 비술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비밀로 지켜져야 합니다. 오직 망인의 배우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의 시선은 영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윤씨 부인은 망설였지만 남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에 동의했다. 아들에게는 어찌 말해야 할까요? 소녀는 영혼을 보면 해롭습니다. 밤에 의식을 행하니 아이는 먼저 재워두시죠. 그날 밤 준호를 재운 후 윤씨 부인은 이도사가 준비한 의식에 참여했다. 촛불 2개만이 어둠을 밝히는 방 안에서 이도사는 주문을 외웠다. 윤씨 부인은 눈을 감고 남편의 홀령을 기다렸지만 어느새 이도사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부인, 망인의 홀령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의 기운을 느끼시나요? 윤씨 부인은 눈을 떴지만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눈앞에는 이도사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도사의 그것이 아니었고 한 남자의 욕망이 담긴 눈빛이었다. 도사님, 저는 윤씨 부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도사의 입술이 그녀의 것을 찾았다. 오랜 고독과 외로움에 지친 윤씨 부인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잊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 아들에 대한 책임감, 모든 것이 이도사의 품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윤씨 부인과 이도사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도사는 종종 윤씨 부인의 집을 찾아왔고 둘은 친척 관계로 알려졌다. 15살이 된 준호는 어머니가 이도사를 외삼촌이라 부르게 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다. 어머니, 갑자기 생긴 외삼촌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 만나지 못했을 뿐 내 어머니의 친정 조카란다. 마침 용화사에 있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지.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와 이도사 사이에 오가는 미묘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또한 마을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서당에서 아이들은 준호를 도사의 아들이라 놀리기 시작했다. 너희 어머니 용화사 이도사와 사귄다며. 도사의 자식이 글 공부는 무슨. 준호는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점차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밤마다 어머니가 방을 나서는 소리,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 그리고 아침이면 피곤한 기색의 어머니. 모든 것이 그의 의심을 키웠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이라는 분이 너무 자주 드나드시는 것 같습니다. 윤씨 부인은 화를 냈다. 내가 어미 말을 어찌 거역하느냐. 귀한 친척인데 어찌 발길을 끊으란 말이냐. 내가 잘하며 글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가장 없는 집에 든든한 버팀목도 해주시는데.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을 알아내리라 다짐했다. 그는 한동안 어머니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했다. 특히 이도사가 오는 날이면 더욱 주의 깊게 살폈다. 어느 밤 준호는 어머니가 방을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조용히 따라가 보니 어머니는 이도사를 안채로 맞아들이고 있었다. 둘이 나누는 대화는 친척 간의 대화가 아니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 모든 것이 진실이었구나. 어머니와 이도사님이.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진실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방 안에 머물며 마루바닥을 수시로 삐걱거리게 하고 이도사가 오는 날이면 항상 집에 있었다. 윤씨 부인과 이도사는 만남을 가질 수 없었고 윤씨 부인은 아들에 대한 원망이 쌓여갔다.
이 아이가 어쩌면 우리 사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윤 씨 부인은 불안했다. 그녀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준호는 어느 날 밤 이도사의 길을 막아섰다. 이도사님, 우리 집에 왜 이리 자주 오십니까? 외삼촌이라면 낮에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도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가 낮에는 절에 일이 많아 밤에만 올 수 있단다. 내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니 안부도 묻고 보살펴 드리는 것이지. 제가 혼자 어머니를 모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이도사는 준호의 단호한 태도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 아이가 날 미치게 만드는구나. 윤 씨 부인이 한탄했다. 이제는 어쩌면 좋겠소. 아이가 계속 방해하니 이도사도 원망했다. 둘은 깊은 산속 정자에서 만났다. 윤 씨 부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 자식 없애버리고 싶구나. 이도사는 놀라 말했다. 부인, 그건 너무 심한 말씀이요. 그 아이는 당신의 핏줄이요. 요즘은 부모도 자식도 없고 내 마음을 아는 건 당신뿐이요. 이제는 준호가 나를 감시하고 모든 행동을 의심해요. 마을에서는 소문이 파다하고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이도사는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그는 묘안을 내놓았다. 관가의 불효자로 고발하면 어떻겠소? 법에 따라 그 아이를 멀리 보낼 수 있을 것이오.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테고. 윤 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다. 제 자식을 관가에 고발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도사에 대한 감정과 준호에 대한 원망이 그녀의 이성을 흐렸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정말 준호에게 해가 가지는 않겠죠. 관가에서는 단지 엄한 벌을 내릴 뿐이요. 그 후 둘은 계획을 세웠다. 윤 씨 부인은 준호가 자신을 욕하고 때리려 했다는 거짓 증언을 준비했다. 이도사는 자신의 영향력 있는 지인을 통해 현감에게 미리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준호가 모를 리 없었다. 준호는 이미 어머니의 방에 숨어들어 둘의 대화를 엿들었던 것이다. 어머니, 어찌 저를 이렇게까지.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준호는 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다 이도사에 대한 분노를 키웠다. 그는 어머니가 이도사의 꿰매 빠졌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도사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틀 후 준호는 관가의 포졸들에게 끌려갔다. 현감 앞에 무릎을 꿇은 준호의 얼굴은 평온했다. 내가 윤 씨 부인의 아들 김준호인가? 그렇습니다, 현감님. 현감은 준호를 보며 말했다. 내 어미가 너를 불효자라 고발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미에게 욕을 하고 손찌검까지 했다니.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제가 불효하였으니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현감은 이상히 여겼다. 불과 15살밖에 안 된 소년의 얼굴에 원망 한 점 없이 벌을 달라 하는 것이 이상했다. 게다가 그의 행동에서는 불효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체 무슨 불효를 저질렀느냐? 솔직히 말해보거라.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고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현감은 더욱 의혹을 품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준호를 잠시 물러나게 한 후 윤 씨 부인을 불러 물었다. 내 아들을 어찌 이렇게 고발한 것이냐? 자세히 말해보라. 윤 씨 부인은 머리를 숙이고 말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웠으나 요즘은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합니다. 밤낮으로 괴롭히니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미 말을 듣지 않고 욕설을 하고 손찌검까지 했으니. 현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윤 씨 부인을 살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실이 결여되어 있었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눈빛,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것이 거짓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래, 그 불효한 아이를 어찌하고 싶으냐? 현감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매를 치라면 치겠느냐? 감옥에 가두라면 가두겠느냐? 윤 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아이가 올바른 길로 돌아선다면 어떤 벌이든 감수하겠습니다. 현감은 준호를 다시 불러 물었다. 내 어미의 말이 사실이냐? 내가 정말 어미에게 손찌검을 했느냐? 준호는 고개를 들어 현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현감님, 저는 어머니를 거역한 죄는 있으나 결코 손찌검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그랬느냐?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어머니의 불륜 관계를 폭로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었다.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그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어머니께서 절의 도사와 자주 만나시는데 저는 그분이 어머니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리려 했을 뿐입니다. 현감의 눈이 빛났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다. 그 도사의 이름이 무엇이냐? 용화사의 이도사라 하는 분입니다. 현감은 준호에게 매를 5대 치게 했다. 준호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고 윤씨 부인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았다. 더 때려주십시오, 현감님. 윤씨 부인이 말했다. 현감은 의아했다. 이 아이를 죽이려는 것이냐? 내가 낳은 자식이냐? 제가 낳은 자식입니다만 불효가 너무 심해. 윤씨 부인이 말했다. 현감은 분노했다. 어미가 제 자식을 이렇게 미워하다니. 내일 다시 오너라.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준호는 옥에 갇혔고 현감은 포졸에게 윤씨 부인을 몰래 따라가 보라 명했다. 그녀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자세히 살피고 오너라. 포졸은 윤씨 부인이 마을을 빠져나가 용화사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서 이도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다. 내일이면 끝날 거요. 윤씨 부인이 말했다. 그래, 드디어 우리의 방해물이 사라지는구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겠지. 이도사가 답했다. 포졸은 이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현감에게 보고했다. 다음 날 현감은 윤씨 부인을 불렀다. 관청 마당에는 관을 하나 놓아두었다. 어젯밤 준호는 옥에서 병을 얻어 죽었다. 현감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씨 부인의 얼굴에 순간 기쁨이 스쳤다가 이내 슬픔의 가면을 썼다. 그녀는 연기하듯 울음을 터뜨렸다. 내 아들이 어쩌다가. 그때 현감이 소리쳤다. 잡아라. 포졸들이 들이닥쳐 윤씨 부인을 붙잡았다. 곧이어 이도사도 끌려왔다. 내가 어찌하여 불효자로 고발했는지 이제 알았다. 내 아들은 내 불륜을 알고 있었구나. 그것이 불효의 이유였던 것이냐. 윤씨 부인은 창백해졌다. 현감은 이도사에게 매를 치게 했다. 이도사는 악을 쓰며 고통스러워했다. 출가하여 불문에 들었으면서 여인을 유혹하고 심지어 그 아들을 해하려 한 이 죄악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도사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너 윤씨 부인, 내가 제 자식을 죽이려 했으니 그 죄는 사형감이다. 윤씨 부인이 창백해졌다. 포졸들이 매를 들고 다가오자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놀랍게도 준호가 현감 옆에서 걸어 나왔다. 윤씨 부인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너 살아있었구나. 현감이 말했다. 내가 일부러 거짓말한 것이다. 내 어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고 싶었다. 내 어미는 내가 죽었다는 소식에 기뻐했다. 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불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윤씨 부인은 아들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진실된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나타났다. 현감이 윤씨 부인에게 물었다. 내 아들은 내가 죽이려 해도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키려 하는데 내가 정말 그를 죽이려 했느냐? 윤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제 눈이 멀어 자식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도사의 꿰매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현감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이도사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고 윤씨 부인은 아들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이들이 돌아가려 할 때 현감이 준호를 불렀다. 너는 참으로 효심이 지극한 아이구나. 하지만 궁금한 것이 있다. 내가 어찌 그리 어린 나이에 그런 지혜와 인내를 가질 수 있었느냐.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실은 제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언이라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내 어미는 아직 젊단다. 언젠가 다른 남자를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내가 그녀를 원망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인지 그저 지켜보아라.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행복하길 바라셨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도사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른 마을의 여인들과도 같은 짓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속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믿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현감은 감동했다. 내 아버지는 현명한 분이셨구나. 그리고 너는 진정한 효자로다. 내 효심을 기려 관에서 제대로 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윤씨 부인과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윤씨 부인은 아들에게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어미 노릇 제대로 하마. 내 아버지의 넋이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준호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거짓된 관계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아셨을 거예요. 윤씨 부인은 이후 참회하며 살았다. 그녀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병을 얻어 1년 후 세상을 떠났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나란히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그로부터 10년 후 준호는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었다. 그의 첫 임무는 지방 수령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이도사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는 이미 오래전 다른 죄로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처참하게 죽었다고 했다. 옛날 김노인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김노인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어린 시절부터 지주의 풀을 베고 소를 돌보며 생계를 이어갔다. 17, 18세가 되었을 때 그는 지역 목수의 기술을 배워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김노인은 꿈이 많았고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 돈을 모아 집을 새로 짓고 예쁜 아내를 얻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시험에 들게 했고 20세가 되던 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산골짜기에 떨어져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 사고로 그는 한쪽 다리를 다쳐 절름발이가 되었다. 다리를 다친 후 김노인은 더 이상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일을 할 수 없었고 탁자와 의자 같은 작은 물건을 만드는 일만 할 수 있었다. 아내를 얻을 돈을 모으는 것은커녕 배를 채우는 것도 어려워 종종 끼니를 걸으며 야생과일과 나물로 연명해야 했다. 시간이 흘러 김노인은 어느덧 나이가 들어 허약해졌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다. 어느 날 김노인은 우연히 인근에 있는 정씨라는 부자가 생일을 맞아 많은 명창들을 초대해 공연을 하고 음식도 나누어 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로 향해 공연을 보러 갔다. 그러나 김노인은 걷는 속도가 느려 돌아오는 길에 날이 어두워졌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 비가 쏟아져 김노인은 흠뻑 젖었다. 김노인은 몸이 약한 데다 감기에 걸리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가득했다. 그때 김노인은 앞쪽 숲에서 불빛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했다. 이런 황량한 곳에 사람이 살고 있을 리가 없는데 어쩌면 하룻밤 묵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길을 나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김노인이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것이 절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세히 보니 여승들이 사는 남자였고 문 위에는 연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김노인은 망설였다. 여승들이 사는 암자에 혼자 있는 노인이 묵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문 아래에서 잠시 서 있기로 했다. 그런데 김노인이 서 있자마자 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여승이 나와 그를 암자로 초대했다. 김노인은 여승들이 사는 곳에 남자가 묵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여승은 웃으며 말했다. 이 암자는 모든 일을 위한 곳이니 편히 쉬다 가세요. 여승은 김노인을 암자로 끌어들여 방으로 안내했다. 여승은 김노인에게 차와 간식을 내왔고 김노인은 차를 마신 후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김노인은 불편함을 느끼며 여승에게 자신의 상태를 말했다. 여승은 그의 옷을 풀어주려고 손을 뻗었다. 그런데 여승의 손이 닿자 김노인은 깜짝 놀랐다. 여승의 손은 차가웠고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그렇게 차가울 리가 없었다. 김노인은 눈을 비비며 여승을 자세히 보니 여승의 옷은 흐릿하고 그림자가 없었다. 이것은 분명 귀신이었다. 김노인은 더 이상 머물 생각이 없었고 방에서 벌떡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을 나서자 김노인은 절이 아니라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노인은 깜짝 놀라 급히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때 여승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왜 도망가세요? 우리 함께 즐겨요. 김노인은 도망가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고 뒤를 돌아보니 해골이 서 있었다. 위급한 순간 김노인은 결혼을 안 한 남자의 오줌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민간 전설을 떠올렸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미혼이었다. 용기를 내어 김노인은 허리띠를 풀고 해골에 자신의 오줌을 뿌렸다. 해골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주변에는 비가 나뭇잎을 때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김노인은 귀신이 다시 나타날까 두려워 밤새도록 달려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밝았고 김노인은 지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여승이 그의 침대 옆에 나타났다. 김노인은 화를 내며 여승에게 말했다. 당신과 나는 원수 사이도 아닌데 왜 나를 해치려 했나요? 여승은 눈물을 흘리며 김노인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여승의 본명은 주화로 북쪽 출신이었다. 아버지 주빈고는 도박에 빠져 그를 나이 많은 은질란에게 팔았다.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은질란이 갑자기 죽었고 그의 아내와 첩들은 재산을 놓고 다투기 시작했다. 주화는 이런 소란을 피해 성 밖에 암자로 출가했다. 그런데 암자의 주지 스님인 해원과 해통 스님이 계율을 어기고 사통하고 있었다. 해원 스님은 주화의 미모에 반해 그를 차지하려 했다. 주화는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했고 해원과 해통 스님의 추악한 일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해원 스님은 사리를 품고 해통 스님과 함께 주화를 죽여 묻었다. 주화의 시체를 처리한 후 해원과 해통 스님은 암자에서 계속 추악한 일을 벌였다. 그때 갑자기 천둥이 치며 암자에 불이 났고 해원과 해통 스님은 다 죽었으며 암자는 폐허가 되었다. 주화는 억울하게 죽어 유령이 되어 방황하게 되었다. 천계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지옥에서는 들어가지 못해 황야를 떠돌아야 했다. 다른 유령들과의 대화 중 주화는 누군가를 대신 죽이면 환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해치려고 결심했다. 그러나 첫 시도에서 김노인을 만나 실패했고 총각의 오줌을 맞아 흩어지고 말았다. 주화도 사실은 불쌍한 존재였다. 주화의 이야기를 들은 김노인은 동정심이 들어 그를 도우려고 결심했다. 김노인이 잠에서 깨어난 후 암자의 폐허로 돌아가니 문 앞에 해골이 흩어져 있었다. 김노인은 해골을 상자에 담아 고승에게 연부를 부탁하고 아름다운 산비탈에 묻어주었다. 며칠 후 김노인은 꿈속에서 주화가 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제 환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날 김노인은 밭에서 풀을 뽑다가 땅속에서 큰 항아리를 발견했다. 항아리를 열어보니 금은 보화가 가득했다. 김노인은 갑자기 부자가 되어 집을 사고 땅을 사며 결혼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내가 딸을 낳았고 김노인은 늦은 나이에 딸을 얻어 기뻐했다. 그가 딸을 안았을 때 딸이 매우 익숙하게 느껴졌지만 어디서 본 것인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오늘 내용은 조선시대 장지안과 부인 정씨는 아이가 없어 첩인 월화를 들이게 되고 두 여인이 거의 동시에 딸을 낳으면서 벌어지는 불륜과 복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선 숙종시대 한양에서 남쪽으로 며칠을 말을 타고 가면 닿는 남원 땅의 장씨 가문의 종손 장지안이 살고 있었다. 장지안은 작은 주막을 운영하며 읍내 대로변에 몇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구름이 드리운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장지안의 집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즈넉했다. 장지안은 인품이 후덕하여 남원 고을에서 평판이 매우 좋았다. 그는 가난한 이웃을 돕고 고을의 대소사에 기꺼이 나서니 사람들은 그를 두고 남원의 보물이라 불렀다. 장지안의 본처 정씨는 양반집 교수는 아니었으나 어려서부터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예법에 밝았다. 단아한 용모에 온화한 기품을 지닌 그녀는 10가지를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아는 총명함이 있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 화목하게 지냈다. 서늘한 가을밤, 장지안은 아내의 흰 살결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아내여, 당신은 은하수의 빛과 같소. 내 생에 당신을 만난 것은 전생에 쌓은 공덕이리. 정씨는 붉어진 얼굴을 남편의 가슴에 묻고 소리 없이 웃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갔고 그 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숨결은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행복에도 그림자가 있는 법. 부부가 혼인한 지 5해가 지나도록 정씨는 태기가 없었다. 이것은 두 사람 마음속에 공통된 아픔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100가지 선행을 쌓아도 자식이 없으면 불효라 여겨졌기에 이 아픔은 무거운 먹구름처럼 부부의 마음을 짓눌렀다. 특히 장씨 집안의 종손으로서 대를 이어야 하는 장제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장제안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변함없었으나 정씨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녀는 남편의 가문에서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정씨는 몇 번이고 눈물을 훔치며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내 팔자가 기박하여 낭군께 자식을 안겨드리지 못하니 이는 하늘이 내린 벌인가 봅니다. 이제는 낭군을 위해 다른 여인을 맞이하심이 어떨죠? 장제안은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나 정씨의 간곡한 권유와 집안 어른들의 압력에 그는 마침내 첩을 들이기로 했다. 그해 겨울 집안의 노파가 데려온 소녀는 18살 최월아였다. 양반집 딸은 아니었으나 눈매가 예쁘고 몸매가 날씬한 월아는 마치 연꽃처럼 청초한 자태를 지니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먼 친척집에서 자란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갈망했다. 장제안이 첩으로 들인 월아는 처음에는 조용히 자신의 위치를 지켰다. 정실 부인을 공경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모를 야망이 자라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월아가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 소식이 전해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의 같은 시기에 정씨 역시 태기가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는 마치 봄날의 활짝 핀 꽃처럼 장씨 가문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장제안은 두 여인을 모두 소중히 여기며 정성껏 보살폈다. 그는 임신한 두 여인의 방에 좋은 이불을 깔아주고 달마다 무당을 불러 아이가 잘 자라기를 기원하게 했다. 임신 중에도 두 여인의 관계는 평온해 보였다. 정씨는 나이 어린 월아를 딸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대했고 월아는 겉으로는 순종적인 모습으로 정씨를 공경했다. 그러나 장제안이 자리를 비운 밤 월아는 혼자 방에 앉아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정실 마님이 아들을 낳으면 나는 평생 그 아래 머리 숙여 살아야 하리. 하늘이시여 제발 저에게 아들을 주소서. 달이 차고 드디어 두 여인은 각각 딸을 낳았다. 두 아이는 불과 사흘 차이로 태어났다. 정씨의 딸은 연하라 이름 짓고 월아의 딸은 연심이라 불렀다. 두 아이는 모두 장제안을 닮아 볼이 통통하고 눈매가 또렷했다. 어찌나 닮았던지 마을 사람들은 자매가 아니라 쌍둥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장제안은 두 딸이 태어나자 크게 기뻐했으나 속으로는 아들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마음을 내색하지 않고 두 딸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키웠다. 세월이 흘러 10살이 된 연하와 연심은 꽃처럼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다. 연하는 어머니 정씨를 닮아 성품이 온화하고 현명했으며 연심은 제 어미 월아의 영민함과 날카로운 눈치를 물려받았다. 12살이 되던 해 봄 갑자기 장제안과 정씨가 역병에 걸리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이 사방으로 약을 구해오고 정성껏 간호했지만 끝내 두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장씨 집안은 첩인 월아가 주인이 되어 집안일을 맡게 되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죽은 정씨의 딸 연하가 16되던 해 봄 그녀는 몸종 출란을 데리고 인근 사찰인 운흥사의 나들이를 갔다. 길가에는 진달래가 만발하여 붉은 꽃비가 흩날렸고 새들은 신명나게 지저귀었다. 운흥사에서 연하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가족의 건강과 자신의 미래가 순탄하기를 빌었다. 중년의 스님은 눈맑은 소녀의 고든 심성을 알아보고 이르길 아가씨 앞으로의 길이 험할지라도 본심을 잃지 마시오. 인연은 물처럼 흐르나 참된 마음은 바위처럼 굳건하니라. 연하는 스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소나무 숲을 지나는데 갑자기 뒤에서 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연화가 길 한쪽으로 비키려 했으나 말이 너무 가까이 와 그만 그녀는 넘어지고 말았다. 이런, 죄송합니다. 말에서 급히 내린 젊은 남자는 연화에게 다가와 몸을 굽히며 물었다. 아가씨, 다치지 않으셨소? 제가 너무 급하게 달려 아가씨를 놀라게 한 것 같소. 연화가 고개를 들자 앞에는 단정한 선비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가달에 꼿꼿한 콧날과 맑은 눈빛을 가진 그 남자를 보자 연화는 얼굴이 붉어져 슬쩍 고개를 돌렸다. 괜찮습니다. 그저 놀랐을 뿐입니다. 젊은 선비는 안심하지 못하고 연화를 근처 주막으로 데려가 간단한 치료를 받게 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알게 되었다. 선비의 이름은 윤상원, 새로 부임한 남원 향교의 교수였다. 윤상원은 눈앞에 아름답고 청순한 연화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는 연화의 집안과 처지를 물었고 그녀가 장씨 가문의 교수임을 알게 되었다. 아가씨,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묻건대 혼인하셨소.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부끄러운 듯 웃었다. 아직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윤상원은 그 말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연화에게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고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상원은 연화의 총명함과 단정한 모습에 점점 더 마음이 끌렸고 연화 역시 이 따뜻하고 예의 바른 선비에게 호감을 느꼈다. 집에 돌아온 연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윤상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뜨거운 볼을 만지며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설레었다. 며칠 후 윤상원은 정식으로 청혼의 뜻을 전했다. 연화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월화는 이 소식을 듣고 다른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월화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으며 생각했다. 교수 선생님과 혼인하면 신분이 높아질 터인데 연심이가 연화보다 사흘 먼저 태어났으니 장녀인 연심이 먼저 시집가야 하는 것이 도리지. 첩이 낳은 달 연심이가 걸려건 것이다. 다음 날 첩이 어떤 월화는 연화를 불러 앉히고 단호하게 말했다. 연화야, 내가 너의 친모는 아니지만 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내가 너희 둘을 키웠노라. 내 언니 연심이가 아직 혼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시집 간다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니 윤 선생과의 혼사는 연심이가 맡아야 하겠다. 연화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이모님, 윤 선생님은 저와 혼인하길 원하셨어요. 월화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너는 아직 어려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고을 향교 교수는 좋은 자리다. 이런 기회는 내 딸 연심이가 가져야 마땅하지.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지만 첩인 월화는 단호했다. 그 시대에는 부모의 명령이 천륜과 같았기에 연화는 자신의 첫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두 자매는 단지 사흘 차이로 태어났고 얼굴도 매우 비슷했기에 윤상원이 신부가 바뀐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월화는 생각했다. 정말로 혼례일이 되자 붉은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쓴 신부의 얼굴을 본 윤상원은 그녀가 연화가 아님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렇게 월화의 계획은 성공했고 연심은 화려하게 윤상원에게 시집가 남원 고을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수 부인이 되었다. 장지안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첩이었던 월화는 겨우 35이었다. 젊고 아름다운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었다. 월화가 마을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젊은 선비 이수호는 26의 준수한 외모의 학식까지 겸비한 인물이었다. 과거 시험을 위해 공부하던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시골에서 자라 활쏘기와 말타기에도 능했다. 장터에서 짐을 들던 이수호의 단단한 팔뚝을 본 월화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이수호를 자신의 집에 핑계를 만들어 집에 들였다. 내가 아는 양반집 자제인데 팔자가 기박하여 글 공부를 하다 가세가 기울었소. 집에서 글방을 여는 선비 일을 맡기면 어떻겠소. 그렇게 이수호는 장씨 집안의 서당 선생이 되었다. 그는 집안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월화의 밤을 달래는 은밀한 동반자가 되었다. 첫밤 월화는 이수호를 자신의 처소로 불렀다.
등불 아래 그녀는 속옷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흰 비단 속옷 사이로 드러난 푸른 보선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선생님, 밤이 깊었죠. 이리 가까이 와서 이 외로운 여인의 말벗이 되어주시겠어요. 이수호는 당황했으나 월화의 유혹적인 모습에 인의 본능이 이성을 압도했다. 그는 월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풀린 머리카락을 어루만졌다. 마님, 이렇게 하는 것은. 월화는 손가락을 이수호의 입술에 대고 속삭였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 둘만의 비밀로. 그날 밤 월화의 방에서는 숨죽인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수호의 젊고 강인한 몸은 월화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고 그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환희를 느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점점 위험해졌다. 양반의 교수로 자란 연하의 순수한 눈을 피해 그들은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 만나야 했다. 하지만 금지된 사랑의 스릴은 두 사람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서로를 탐하는 욕망이 깊어질수록 월화는 이수호와의 관계를 더 쉽게 이어갈 방법을 고민했다. 어느 날 그녀는 묘안을 떠올렸다. 수호야, 우리의 사랑이 들통나면 내 목숨도 내 명예도 위태로울 터. 하지만 내가 우리 집 사위가 된다면.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월하는 말을 이었다. 연하가 이제 혼기가 찼으니 내가 그 아이와 혼이 나면 우리는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게야. 이수호는 잠시 망설였으나 월화의 매력에 이미 깊이 빠져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평소보다 더 격정적으로 서로를 탐했다. 월화는 이수호의 어깨를 물어 자국을 내며 속삭였다. 이젠 내가 완전히 내 것이 되었구나. 다음 날 월화는 연화에게 이수호와의 혼인을 제안했다. 순진한 연화는 윤상원과의 일 이후 상처받은 마음이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이수호의 단정한 외모와 온화한 성품이 마음에 들었다. 이모님, 정말 이수호 선생님이 저와 혼인하길 원하시나요? 월화는 부드럽게 웃으며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어서 준비하자꾸나. 너도 이제 혼인할 나이가 되었으니 좋은 인연을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월화의 계략에 따라 이수호와 연화의 혼인이 결정되었다. 연화는 이번에는 자신에게도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아 설레었다. 혼례 날 연화는 붉은 원삼과 족두리로 단장하고 꽃가마에 올랐다. 행렬이 이수호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가슴은 기쁨으로 뛰었다. 신방에 들어선 연화는 초례상 앞에서 이수호와 마주 앉았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 이수호의 말에 연화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수호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연화와의 첫날 밤을 거절했다. 이후에도 그는 매번 핑계를 대며 연화와의 관계를 피했다. 혼인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수호는 단 한 번도 연화의 방을 찾지 않았다. 연화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걱정했다. 여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왜 저를 외면하시나요? 이수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것이 아니요. 내가 요즘 과거 공부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뿐이요. 그러나 연화는 이수호가 늦은 밤 자신의 방을 찾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을 눈치챘다. 처음에는 그가 정말 공부하러 가는 줄 알았으나 점점 의심이 자라났다. 어느 더운 여름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누워 있었다. 남편 이수호는 또다시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정원으로 나가 밤바람을 쐬기로 했다. 정원을 거닐던 연화는 우연히 월화의 처소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인 채 월화의 방으로 다가갔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연화는 숨이 멎는 듯했다. 방 안에는 월화와 이수호가 있었다. 두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었다. 월화는 이수호의 강인한 팔에 안겨 신음하고 있었다. 월화의 신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연화의 귀에 꽂혔다. 연화는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눈앞의 광경은 너무나 분명했다. 어쩐지. 그래서 남편이 내 방을 찾지 않았구나. 연화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다. 남편과 이모의 배신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다음 날 연하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수호와 월아가 자신을 어떻게 농락했는지 알았지만 맞설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을 고발한다 해도 월아는 이제 집안의 실질적인 어른이었고 하인들도 모두 월아의 편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연하의 마음속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수척해졌고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하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침마다 메스꺼움을 느꼈고 특정 음식 냄새에 구역질을 했다. 처음에는 병이 난 줄 알았으나 곧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찌된 일이지? 남편은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는데. 고민하던 연하는 문득 그날 밤을 떠올렸다. 혼례 직후 취중의 이수호는 연하의 방을 찾아 그녀를 월하로 착각하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술에 취해 아침에 기억하지 못했고 연하는 부끄러움에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연하는 새로운 용기를 얻어 월하와 이수호에게 당당히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품은 기쁨에 그녀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질투에 사로잡힌 월하는 보약을 빙자해 연하의 아이를 해쳤고 이로 인해 연하는 절망에 빠져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몸종 춘난이 그녀를 구하며 충격적인 비밀을 밝혔습니다. 아가씨, 월하 마님은 아가씨의 친어머니입니다. 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실수로 바뀌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연하는 월하에게 맞서며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했습니다. 이수호는 수치심에 집을 떠났고 월하는 자신이 친딸을 그렇게 잔인하게 대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하는 새로 부임한 의원 김도윤과 인연을 맺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이 나여 아들 세봄을 얻었고 연하는 마침내 행복을 찾았습니다. 월하는 죽기 전 연하에게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연하는 완전히 용서할 순 없었지만 어머니로서 그녀를 받아들이고 돌보았습니다. 연하야,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했단다. 이제 너는 행복하게 살아다오. 월하의 죽음 이후 연하는 김도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욕망과 질투가 어떻게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과 용기가 어떻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지 보여주는 교훈으로 남아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조선 숙종시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산골 마을에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윤채란과 동생 윤꽃님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자매가 지나가면 모두 한 번씩 돌아보았습니다. 윤채란은 19의 나이에 고운 자태와 따스한 눈빛을 지녔고 14세 윤꽃님은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아름다움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두 자매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었지만 손재주가 뛰어나 술을 놓고 바느질을 하여 만든 버선과 보자기는 장날마다 금세 팔려나갔습니다. 비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빠듯했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산에서 약초도 좀 캐올까요? 꽃님이 말했습니다. 그래, 바느질만으론 부족하니 약초라도 더 캐는 게 좋겠구나. 채란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이들이 사는 마을 건너편에는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 김선비가 홀어머니 김부인과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부친은 과거에 큰 상단을 이끌던 상인이었으나 한 번의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부인은 아들 김선비가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길 바라며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나무라도 해오겠습니다. 김선비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공부에만 전념하거라. 어미는 내가 글 공부에 힘써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만 보면 그걸로 족하단다. 김부인은 굽은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어느 초여름날 김부인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서 약초를 캐고 있던 윤채란 자매가 이를 발견했습니다. 채란은 곧바로 김 부인을 등에 업고 마을의 의원 박 의원에게 데려갔습니다. 이 부인이 살아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 두 처자가 아니었다면 산에서 위험할 뻔했소. 박 의원이 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김 부인은 눈물을 머금고 윤채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채란이 공손히 답했습니다. 채란은 김 부인이 약값이 아까워 약을 사지 않으려는 것을 알아차리고 몰래 의원에게 진료비를 지불한 후 김 부인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윤자매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의 맑은 눈과 고운 얼굴 그리고 점잖은 태도의 채란의 마음은 살짝 흔들렸습니다. 공자님 별 말씀을요. 어르신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해드리세요. 채란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채란은 틈틈이 김선비의 집에 들러 김 부인의 건강을 살피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김선비는 채란의 따뜻한 마음씨와 단정한 모습에 점차 마음을 빼앗겼고 채란 역시 학식 있고 예의 바른 김선비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김 부인도 채란의 착한 성품에 반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선비야, 채란 아가씨와 혼인을 하는 것이 어떠냐? 비록 우리 집이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니. 어머님, 저도 그 생각입니다만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 채란 아가씨가 고생할까 염려됩니다. 고생은 잠시일 뿐 내가 출세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터이니 걱정 말 거라. 김 부인은 채란에게 혼인을 제안했고 채란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동생 꽃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자란 동생을 홀로 둘 수 없습니다. 김 부인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럼 내 동생도 우리 식구지. 무슨 부담이겠느냐. 그렇게 윤채란과 김선비는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후 채란은 시어머니가 나무하러 가는 것을 맡고 집안의 모든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꽃님도 언니를 돕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들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꽃님도 18살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님에게 구혼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채란은 동생에게 좋은 사위를 골라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집이 가난해 좋은 집안을 고르기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급제한 후 더 좋은 혼처를 찾아주는 것이 어떨까요? 김선비가 제안했습니다. 여자는 나이가 차면 시집을 보내는 것이 도리입니다. 꽃님이가 좋은 곳에 시집가면 저도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란이 답했습니다. 마침내 꽃님은 마을에서 작은 주단을 운영하는 정씨 집안의 아들 정한수와 혼인했습니다. 정한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청년이었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씨 집안은 살림이 넉넉하여 꽃님은 종종 언니네 집에 쌀과 반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내년에 형부께서 과거에 급제하시면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꽃님이 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해 가을 김선비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수년간의 고된 공부 끝에 마침내 그는 문과에 급제하여 종육품 관직을 받았습니다. 이제 윤채라는 양반의 부인이 되어 좋은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채라는 갑자기 병을 얻어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가난할 때는 어떤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고 건강했던 그녀가 이제는 몸종들의 시중을 받으면서도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의원들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꽃님은 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언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언니는 얼굴이 황색으로 변해 있었고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언니, 꽃님은 언니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윤채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죽음에 너무나 슬퍼하며 다시는 재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슬픔을 본 꽃님도 처음에 품었던 의심을 거두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꽃님의 남편 정한수가 장사길에 나갔다가 강도를 만나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부모는 유일한 아들을 잃은 슬픔에 며느리를 원망하여 결국 꽃님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김선비는 꽃님의 소식을 듣고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비록 채란이가 떠났지만 너는 여전히 내 여동생이니 이곳에서 편히 지내거라. 그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꽃님은 감동하여 김선비의 집에 머물며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김선비는 하인들이 있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꽃님은 손이 놀면 마음이 편치 않다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꽃님은 오랫동안 남의 집에 신세를 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마을의 중매쟁이를 통해 혼자 지내던 강서방과 재혼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김선비에게 재혼을 권했지만 그는 채란을 잊지 못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제 자매처럼 착한 여인은 찾기 어렵소. 나는 채란을 잊을 수 없소.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올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잘 살아야 합니다. 언니가 알면 슬퍼할 겁니다. 꽃님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꽃님이 재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강서방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꽃님은 자신이 불길한 여자라고 생각하여 이제는 아무도 해치지 않기 위해 출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출가하기 전 꽃님은 언니의 무덤을 찾아가 그동안의 일들을 하소연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녀가 자리를 뜨려 할 때 커다란 푸른 뱀이 앞길을 막았습니다. 꽃님아, 내 형부와 재혼하여라. 뱀이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꽃님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는 너희 자매가 어릴 적에 구해준 푸른 뱀이다. 10살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녀와 언니는 산에서 다친 작은 푸른 뱀을 발견하고 약초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뱀이군요. 푸른 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지금 내게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마. 푸른 뱀은 모든 비극이 검은 뱀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은 뱀 흑룡은 푸른 뱀의 정적으로 꽃님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김선비의 몸에 빙의했다고 했습니다. 흑룡은 채란을 해치고 정한수와 강서방도 죽였던 것입니다. 내 형부에게 재혼을 청하거라. 그러나 혼인 첫날 밤 반드시 이 약초를 술에 타서 그에게 마시게 해야 한다. 푸른 뱀이 약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선비는 꽃님의 두 번째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지만 꽃님은 망설였습니다. 형부, 제가 두 남편을 잃었으니 형부의 명성에 누가 될까 염려됩니다. 무슨 소리냐? 내 언니가 떠난 지금 우리 집은 내 친정이나 다름없다. 어서 와서 함께 지내자. 꽃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 도사님께 점을 봤더니 제가 관직에 있는 분과 혼인해야 운이 트인다고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한 눈치 빠른 김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꽃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꽃님아, 내 아내가 되어 주겠느냐? 내 평생 너를 소중히 여기리라. 꽃님은 그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 김부인은 아들의 결정에 반대했지만 김선비는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꽃님은 도사가 자신에게 관직자와 혼인하면 괜찮을 것이라 했다고 설득했고 김부인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혼인 첫날 밤 꽃님은 붉은 홀레복을 입고 침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그녀의 너울을 들어올리자 꽃님은 먼저 술잔을 권했습니다. 먼저 합 한 줄을 마시고 부부의 연을 맺읍시다. 김선비가 술을 마시자마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술에 무엇을 넣었느냐? 그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언니를 해쳤고 내 남편도 죽였소.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오. 꽃님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김선비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그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검은 뱀의 머리가 그의 몸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푸른 빛이 번쩍이며 푸른 뱀이 나타났습니다. 흑룡, 이제 그만? 푸른 뱀이 외치자 차가운 기운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선비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검은 뱀의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푸른 뱀은 흑룡을 제압한 후 김선비에게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깨어난 김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영혼이 흥룡에게 빼앗겨 아내를 해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형부,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김선비와 꽃님은 돌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윤채란과 정한수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한수야.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푸른 뱀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흥룡의 계략을 알고 있었지만 막을 수 없었기에 자신의 수백 년 수행의 영력을 써서 죽은 이들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저를 감사히 여기지 마십시오. 10년 전 두 분이 저를 살려주셨기에 이제 은혜를 갚을 뿐입니다. 푸른 뱀은 그 말을 남기고 흥룡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후 김선비와 윤채란, 정한수와 윤꽃님 두 쌍의 부부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김선비는 후에 삼품 벼슬에 올라 한양으로 떠났고 정한수는 큰 상단을 이루어 마을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두 가족은 모여 푸른 뱀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선행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윤채란과 윤꽃님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어린아이들은 산에서 다친 동물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 자매처럼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자매가 살았던 집 뒤편 연못에는 항상 두 마리의 푸른 뱀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뱀들은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마을의 재앙을 막아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소년이 산에서 나무를 하던 중 뒤에서 갑자기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먹히기 직전임을 깨닫고 즉시 무릎을 꿇으며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친동생이에요. 제발 저를 잡아먹지 말아주세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호랑이는 소년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동생이 생겼지? 호랑이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호랑이가 생각에 잠긴 사이 소년은 감정적인 연기를 펼치며 호랑이를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랑이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형님이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지금 바로 저를 먹어도 좋아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호랑이는 깜짝 놀라 높이 뛰어올라 나무 위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빨리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년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원래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모든 것을 잊어버렸죠. 제 이름은 왕이이고 형님의 이름은 왕대예요. 형님 머리 위에 왕자 표시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걸 증명해줘요. 호랑이는 반신반의하며 머리를 살펴보았고 정말로 왕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호랑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왕이는 이 기회를 틈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건 10년 전의 일이에요. 어느 날 형님은 산에 일하러 갔는데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형님을 찾기 위해 산속을 이틀 밤낮으로 헤매셨지만 결국 형님을 찾지 못하셨어요. 어머니는 형님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슬퍼하시다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어요. 아버지는 형님을 찾기 위해 혼자 나갔고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호랑이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자신이 정말로 기억을 잃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는 이를 보고 즉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에게 어머니를 보러 집에 가자고 간청했습니다. 이 장면에 호랑이도 눈물을 흘렸고 결국 왕이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호랑이는 왕이를 친동생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소녀는 자신의 지혜로 호랑이를 속여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얼마 후 어느 어두운 밤에 어머니는 마당에 이상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죽은 멧돼지였고 그 돼지 몸에는 호랑이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이는 이것이 호랑이가 보낸 것임을 깨닫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는 이 멧돼지를 팔아 돈을 벌어 어머니에게 쌀과 옷을 사다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밤 호랑이는 어머니를 위해 많은 사냥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호랑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몰래 왔다 갔습니다. 왕이는 창문 뒤에서 이를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로 호랑이를 속였는데 호랑이는 이렇게까지 효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호랑이는 어머니를 위해 사냥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큰 돼지를 잡아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진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상한 사냥감이 나타난 게 호랑이의 노력이었구나. 그녀는 원래 호랑이가 흉악한 동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효도하는 호랑이를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호랑이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이도 어머니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호랑이는 이를 듣고 매우 기뻤고 자신을 진짜 인간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한 아저씨는 호랑이에게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었고 그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저씨의 딸이 혼기가 된 것을 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생 왕이를 위해 그녀와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제안을 아저씨에게 했고 아저씨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호랑이가 내 목숨을 구해준 데다가 왕이는 유명한 효자이니 이런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은 영광이야. 그렇게 호랑이의 중매로 왕이와 아저씨의 딸은 결혼하게 되었고 2명의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족은 행복하게 지냈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걱정에 빠졌고 나이가 든 호랑이도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걱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랑이는 사람들이 말했던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천년 산삼을 먹으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호랑이는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어머니를 치료할 천년 산삼을 찾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아버지의 안전을 걱정하며 막으려 했지만 결국 아버지를 말릴 수 없어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작은 호랑이들은 아버지의 강한 체력을 물려받아 금방 높은 산에 올라갔고 며칠째 찾아다닌 결과 드디어 찾고 있던 천년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년 산삼을 지키는 맹독성 뱀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들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본 호랑이는 즉시 뛰어올라 발톱으로 뱀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아들들을 구출하다 꼬리 부분을 한 뱀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뱀이 매우 흉악했지만 뱀은 호랑이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산삼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고 아직까지 정신이 있는 호랑이는 밤중에 왕의 집으로 약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이미 죽어가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건 왕대야. 내가 떠난 후에는 왕이가 그를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마치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랑이는 이를 듣고 매우 후회했습니다. 내가 천년 산삼을 빨리 채취했더라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을 남기고 뱀의 독이 몸에 퍼져 호랑이도 그 자리에서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이의 거짓말로 인한 것이었지만 왕이는 이미 호랑이를 진짜 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랑이를 어머니와 함께 묻어주었고 형이 하늘에서 부모의 사랑을 영원히 받기를 바랐습니다. 그 이후로 왕이는 호랑이의 아이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